자, 정부와 화물연대의 강대강 대치가 점점 심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첫 교섭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을 하고 결렬된 데 이어서 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인 오늘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운송업계 사상 처음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 것인데요. 명령 발동 배경으로는 경제 위기가 강조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아침부터 꾸준히 계속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를 맞고 있고요. 윤 대통령 오늘 이제 경제 위기를 강조하면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운송업계 사상 처음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동 근거로 국가 경제에 대한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화물연대뿐만 아니라 지하철, 철도, 각종 운송과 관련된 이 모든 연대가 이제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고되다시피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전국 화물연대 약 44만 대 중에서 화물연대에 가입되어 있는 운송자, 이 가입 대수는 2만 2천 대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 수준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너무 크지 않은 것 같긴 하지만. 예. 그런데 업종마다 예. 비중이 좀 차이가 있고요. 업종 예. 중에서 특히 탱크롤이라고 하죠. 유조차. 그렇죠. 그 영역은 네. 한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가입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 화물연대 총파업에 같이 가담하는 그 수까지 생각하면 그 영향이 좀 클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그 수준을 좀 가늠해 보기 위해서 살펴본다면 일단 육상 운송량이 많은 업체들이 힘들겠죠. 그렇죠. 예, 우리 생각해 보면 얼마 전에 요소수 사태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때도 요소수가 부족할 것으로 걱정되면서 음. 화물 운송비가 오르고 그것이 여러 산업에 걸쳐서 물류는 거의 인프라 성격이거든요. 그렇죠. 전기세가 오르듯이 물류비가 오르면 지금 가뜩이나 이 고물가 때문에 경제가 중요한 현안들이 많이 부풀어 오르고 있고 21년, 22년부터 공급망 병목 현상, 그러니까 부품이 부족해서 원자재가 부족해서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차질이 계속 빚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야기되고 있던 터에 이런 파업은 또 한 번 경제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은 물론 듭니다. 그렇죠. 뭔가 여야가 정치적으로 좀 이념적인 생각이 물론 있겠지만 하루빨리 조속히 이 추가적인 경기 침체로 만들지 않도록 좀 움직였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 가장 대표적인 그 손실이라고 할까요? 피해를 보는 것들. 예. 좀 짚어보도록 완성차 하겠습니다. 업계라고 볼 수 있을 것 완성차 같아요. 업계요. 예. 이미 지난 6월에 음. 이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고요. 그때 약 5,400대 생산 차질이 빚어졌었습니다. 예. 경제적 손실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 2,571억 원 규모라고 하니까요. 예. 그때를 놓고 가늠해 보면 이게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치겠구나라는 것을 추산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출고차를 여러 대 그 카 캐리어라고 하죠. 이것을 통해서 운송하던 그 탁송 방식에서 로드 탁송 방식으로 직접 하는 방식. 그러니까 당연히 비용이 좀 증가할 수 있고요. 뭐 철강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항제철소 같은 경우도 매일 1만 톤에 또 광양제철소는 1만 7천 톤에 이 직접 운송이 일어나고 있는데 육상 운송이죠. 이게 육송이 막히니까 그러면 해상 운송을 이용해야 될까? 이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또 계속 생기고 있고요. 네. 석유업계도 마찬가지고 여러 건설업계 같은 경우는 실제 건설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것의 심각성을 또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시멘트가 부족하면 그 건설이 중단되는 문제만 있을까? 그게 아니라 시멘트 말고 그 밖에 다른 건부자재 공급도 차질이고 생산 자체 완제품 생산이니까 그거 하나 시멘트 하나뿐만이 아니고 하나뿐만이 아니라는 그렇죠. 거고요. 네. 그리고 건설업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불황이나 경기 침체 국면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이 건설업 경기에 추가적인 피해가 있고 거기에 일용직 노동자들도 실제 일자리 자체가 축소됐다든가 그렇죠. 이게 경제적 파장은 딱 시멘트가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다면 파장은 심각한 것이죠. 말 그대로 물류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미비해지면 전반적인 경제에 영향을 미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일용직 근로자분도 그렇고 네, 경제 시계가 딱 멈출 수도 있는 어느 해당 분야에서 그럴 네.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될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멘트 분야에 대한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 그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 것인데 네, 이렇게 정부가 강경하게 업무 개시 명령 발동에 나선다 하더라도 네, 화물연대 측은 뭐 굽히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파업을 이어가는 건 물론이고 또 강도를 네. 더 올리겠다 오히려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화물연대 만약에 복귀 명령 응하지 않으면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명령의 즉각 집행을 받은 대상이 음, 시멘트 209곳 음, 그리고 2,500명 대상으로. 근데 이제 화물차 운수사업법 14조에 따르면 어쨌든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한다. 그럴 경우 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시킬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다음 날 자정까지 음,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운송 업무에 복귀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 명령을 송달받았는데 다음 날 자정까지 운송 거부를 철회하지 않거나 또 운송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그때는 첫 번째 운행 정지나 음. 자격 정지와 같은 행정 처분이 있을 수 있고요. 예.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형사 처벌인데요. 형사 처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라는 걸 가지고 굉장한 지금 갈등에 놓여져 있다. 정치적 갈등까지 같이 그러니까요. 맞물리면서 예. 이게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왜 그럼 이렇게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게 된 거야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어제 화물연대랑 국토교통부가 1차 교섭을 진행했잖아요. 근데 네. 합의점을 찾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이견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니까 어떤 네. 부분이 이견이었는지부터 좀 짚어보죠. 예,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음.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것이 화물 자동차 안전운임제가 뭐냐? 음. 이게 세 가지입니다. 과로, 과속, 과적. 음.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위험한 운송이 야기되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음. 우리 최저임금을 보상하라라는 최저임금제와 같이 화물 운송자들에게 최저 수준의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해야만 과로하지 않고 또 과속하지 않고 또 과적 운행하지 않는다.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해줘라라는 것이 화물자동차 완전 운임제입니다. 예. 근데 2020년에 이게 도입될 때 일몰제로 도입됐어요.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그렇죠. 안 하게 되는 것이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으로. 22년 12월 31일까지 이제 얼마 안 그렇죠. 남은 거죠. 맞아요. 한 달 정도 남은 거고요. 네. 12월 31일 날 안전운임제 일몰제가 적용되겠죠. 예. 지금 수준이라고 한다면 음. 그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받지 못할 거라는 그렇죠. 화물 운송자들의 어떤 목소리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일몰제를 아예 폐지하자라는 것이 첫 번째 제안이겠고요. 화물 운송업자 입장에서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의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그 품목도 확대하자 이겁니다. 이것을 도입할 당시에 특수차로 운송하는 컨테이너 그리고 시멘트 품목에 한해서 안전운임제 적용을 하자라고 적용을 했었는데 품목을 훨씬 더 확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수준이 아니라 전반적인 이 화물 운송업자에게 이 세 가지 문제죠. 과로, 과속, 과적 운행 이런 것들이 안전 사고를 위협시키고 노동자의 어떤 여러 가지 인권을 좀 침해한다라고 보는 이들의 입장을 좀 지켜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이행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화물 운송업자 측면에서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은 계속 이제 협상이 진행될 텐데 뭐 아까 했던 얘기가 좀 반복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지금보다 더 길어지게 된다면 아까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손해도 막심해질 수 있을 것이고 네, 피해 규모가 어디까지 가야 될까 우리가 또 국민 여러분 입장에서도 각오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네, 정부는 또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안들을 내놓을 텐데 네. 교수님 모실 때 일단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이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예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어쨌든 정치적으로도 맞불이 붙은 상태, 강대강의 상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모든 일들을 풀어나가는 그 방식이 법을 가지고만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
회담이나 이런 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화해와 협력의 자리도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쨌든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이 정부의 대응 전략이기 때문에 뭐 물론 그 지금 상황에서 화물연대 입장의 모든 요구를 다 받아줄 수는 없을지 몰라도 일정 부분 좀 인정을 해주고 또 일정 부분은 좀 서로 용인을 해주는,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너무나 어려운 국면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물류 문제가 계속 부상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물가가 다시 안 잡힙니다. 그러면 금리를 또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그 충격이 국민 경제에 주게 되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해외 주요 투자자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국에게 이렇게 공장을 한국에 짓겠습니까? 한국에 뭐 현지 법인을 두겠습니까? 물류가 이렇게 불안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보면 국가 경쟁력까지 신뢰도에도 신뢰도입니다. 측면이 있군요. 지금 국가 채권 신뢰도도. 시장 때문에 국가 신임도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19 상황에 준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 하에서 물류 문제나 그 밖에 다른 문제까지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런 판단을 하게 될 경우 기업들의 진출이나 아니면 투자자의 투자 유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안 좋은 효과를 받기 때문에 이게 장기화되지 않고 빨리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타협, 정치적인 타협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래요.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대내적인 것도 문제지만 대외적인 부분도 정부 입장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내일 정부가 화물연대랑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좀 종결을 맺기 위해서 2차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네, 어쨌든 오늘 업무 개시 명령 발동했기 때문에 더 대립각은 세워진 상황 양상인 것 같고 네, 합의점을 찾으려면 이제 그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네, 정부 입장은 일단 연장인 것 같고 그렇죠. 이쪽에서는 화물연대 측에서는 영구 시행해라, 그렇죠. 보장해라 이런 것 같은데 예. 요 접점 참 찾는 게 쉽지 않아 네, 보입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영구 적용하기는 좀 부담이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래도 3년 연장이면 괜찮지 않을까. 어. 그리고 품목도 좀 확대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종류의 생각들이 있는데 양쪽 입장이 너무나 첨예하게 갈려져 있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이게 뭔가 봉합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명령을 발동함에 따라서 강제성을 또 부여할 수 있고, 그렇죠. 그 어떤 강대 강으로 부딪히는 그것을 좀 완화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쨌든 서로 간에 뭔가 우리 화물연대도 우리 경제나 우리 국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보면서 맞아요. 조금 일보 후퇴를 좀 해주시고,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 그렇죠. 일보 좀 후퇴를 해주신 다음에 네. 경제가 조금 건전하게 굴러갈 때 좀 네. 이런 중장기적인 고민을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네. 안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싸울 필요가 네. 있을까 하는 생각, 우려감이 많이 듭니다. 가뜩이나 지금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좀 모두가 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죠. 지금 뭐 몇 분 남지 않았는데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빅스텝으로 밟은 데 이어서 이번 달에는 베이비 스텝 그래도 참 다행이었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했지만 주요 시중은행에서는 그 연 5% 예금금리 연 5%대 예금금리 상품이 있었는데 요즘 사라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네. 이유입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신 경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대금리 차를 벌려놓고 있다. 왜냐하면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축으로 쏠리는 돈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은행들이 수요가 많으면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예대금리 차이를 벌려요. 그러겠죠. 저는 이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기준금리가 낮은 저금리 시대에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의 차이가 좁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금리의 레벨 자체가 높을 때는 이 차이가 벌어지면서 올라갑니다. 같이 올라가는데 대출금리가 더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저축금리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가는 거죠. 예대금리 차이가 뭘까요? 그게 은행의 수익성 아니겠습니까? 그렇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언론이라든가 정부에서는 폭리를 취하지 말라. 지금 가뜩이나 우리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이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그러니까 저축금리도 올리고 또 대출금리 좀 좁혀라. 그러니까 그 차이를 좁혀라라는 압박, 그런 조치를 좀 취하고는 있는데 그게 상대적으로 잘 듣지 않고 있고요. 근데 일시적인 일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기준금리가
23년 상반기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속도는 둔화되지만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축금리와 대출금리가 같이 올라가지만 그 폭은 더 커지면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저번에 한번 이제 그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경기가 어려울 때는 예전에 꼭 새마을 운동하는 것처럼 네. 모두가 절약을 하고 또 한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그 경기 어려울 때 그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뭐 경유업계가 정유업계가 그런 특수를 얻은 것처럼 사실 그런 거는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울 수 있는 상황에서 네. 이게 은행 입장에서도 물론 그 마진을 내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요 폭을 뭐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예적금 이자는 오르지 않고 대출 이자만 계속 오른다 비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은행업계에서도 조금 뭐 희생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목소리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몇 개월 전에 정부에서 단행한 일종의 금융 규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전국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음, 예금 금리 각 시중 은행들의 그리고 대출 금리가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대 금리 차이도 명시하라라고 해서 명시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그 예대 금리 차이가 크면 너무 큰 폭리를 누리는 거 아니냐 네. 하는 일종의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겠죠. 그런 것들도 일종의 규제였다고 볼 수 있겠어요. 금융 규제.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기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은행들도 지금 대출을 무작정 하기가 어려워요. 대출 수요가 느는데 그렇죠. 대출을 무작정 해주기가 어려운 게 부도 위험이 있는 기업, 그렇죠. 그러니까 회수가 가계 또 어려울 수 있기 회수 어려워.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그것도 은행의 전략이에요. 디레버리징 전략이에요. 빚을 갚아나가는 우리 투자자의 전략도 디레버리징이지만 은행들도 디레버리징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 왜냐하면 입장에서는 더 전략적으로 또 그렇죠. 취해야 되는 부분이 어차피 있겠죠. 대출 네. 수요와 저축 수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이제 좀 봐가면서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이럴 때는 범국민적으로 우리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자 상환 부담이 눈덩이처럼 쌓여서 힘드니까 지금 날짜가 지나면 지날수록 문자가 계속 온대요. 바뀐다고. 그렇죠. 하루가 다르게 그런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은행이 뭐 당연히 이윤 추구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적정한 선에서 착한 은행, ESG 은행 지금 사회적 문제 하나가 이자 상환 부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자 상환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은행, ESG 경영을 제1번 전략으로 펼쳐왔습니다. 올해 내내. 네, 네, 네. 그러니까 그에 부합하게 무늬만 ESG가 아니라 진짜로. 그린워싱이 아니라 맞아요. 말 그대로의 착한 은행 같이 우리가 이 어려운 국면을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주체들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네. 자, 경제읽기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